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연말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올 한 해 어떤 한 해였는지 네. 한 말씀 듣고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올 한 해는 새 정부 들어오면서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보는데요.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볼지, 부동산에 우리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치, 내년에도 오를까? 자, 19년 만에 최고치,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란 얘기인데, 어느덧 말씀드린 대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가 이제 왔습니다. 자, 2025년 부동산 시장 정리와 2026년 부동산 전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정훈 대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올해 말씀해 주신 대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을 맞았는데 2025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굵직한 어떤 대책,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사실은 규제가 나오면 집값이 좀 꺾이거나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네. 사실 6.27 대책, 9.7 대책, 11.5 대책 세 번의 대책, 굵직한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나왔지만 집값은 오히려 계속 올라서 이게 2012년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상승률이 높다. 예, 그 2012년 통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작성이 높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2018년, 2021년도에 한 8.0%를 기록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8.1%.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점을 깼다. 그러니까 집값이 한마디로 1년 내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2월 달부터 변곡점이 생기면서 시장이 2월 달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전 지역이 다 네. 집값이 막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상승의 원인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네. 일단 가장 큰 게 이 공급 여건인 거예요. 공급이 많지가 않다. 공급이 네, 부족하다. 공급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그 114에 따르면요. 내년에 한 17,600, 후년 2027년 만 가구 조금 넘고 11,000가구 조금 넘고 2028년 8,300가구.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 몇천 가구에서 논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공급이 확실히 부족한 거 맞습니다. 왜냐면은 서울에 매년 입주해야 되는 물량, 네. 공급 물량이 한 48,000 가구 정도가 매년 입주를 해야 되는 물량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좀 터없이 못 미친다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공급 부족은 계속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올해 상승장이 또 하나의 원인은 네. 그 유동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금리도 기준금리도 인하가 우리들은 지금 머물러 있지만 일단 인하가 됐었잖아요. 한 세 차례인가요? 인하가 됐었죠. 근데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M2 광해 통화 이 M2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해서 8.5% 증가했다는 거는 2020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많이 돈다는 얘기, 유동성이. 네,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많이 돌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고 하니 집값은 안 오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유동성이 풍부하고 집은 모자르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집값은 오르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수요가 또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번 대책이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출 규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그렇죠. 부동산 대책이요. 규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대출 한도 6억으로 이렇게 딱 묶어버리고 하니까 사실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들 10억 이상을 현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한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런 현금 부자들은 뭐 규제랑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대출 필요 없다는 얘기죠.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서민들, 서민층 이 대출 한도를 묶어버리니까 실수요자들은 한마디로 뭘 사기도 어렵고 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양극화는 더 커지고 이런 형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 더 늦으면은 이제 뭐 옛날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벼락거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규제를 피해간 지역, 규제가 없는 지역 있죠. 경기도에도 그런 지역들이 또 풍선 효과도 생기고 참 그래서 시장이 지금 총체적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죠.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 상황이 좀 와닿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년에도 이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에도 이 수도권 주택 가격은 올해보다 2에서 3%가량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우리 한정훈 대표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보통들 보면은 대부분 어떤 주택 경기 전망을 예측하는 그런 기관들 이런 기관들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집값이 뭐 2% 3% 오른다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래요? 예, 별로 없어요. 그 보면은 이렇게까지 높게 얘기하는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뭐 공급 지연과 매수 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2, 3% 가량 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의 이제 주택 전세 가격도 약 3% 가량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세든 매매든 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지금 규제 이 삼중 규제라고 하죠. 11호 대책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삼중 규제로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이게 거래는 지금 뭐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거래는 사실은 거의 80%가 줄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78% 정도가 줄었으니 거의 80% 가까이 줄었다고 보는데 반대로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격은 이 강남 상구라든지 사람들 선호도 높은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정고점을 오히려 갱신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남 위의 지역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양극화로 인해서 강남 이 3구 그 몇 지역만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상구와 그다음에 한강 벨트라고 하는 지역들 있죠. 한강에 끼고 있는 뭐 광진구, 용산구 해서 이 한강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들은 오르고 있고 그의 지역들은 뭐 변동의 폭이 별로 없으니 거래량이 적고 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맞죠? 합쳐서 통계를 냈을 때는 2, 3% 정도 가격 상승이 보여진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5개국을 다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좀 대부분의 좀 인기가 있다고 소위 얘기하는 선호도 있는 지역들은 다 정고점을 다 넘어섰거든요. 대부분. 근데 아직 정고점을 못 넘어선 지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그런 지역들의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지자체도 문제고 우리는 가격도 지금 옛날 가격도 지금 못 쫓아왔는데 여기를 다 묶어버리면 어떡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강력 규제라고 해서 지금 초반에 집값을 확실하게 잡자. 이래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대책이 나왔는데 이 반대로 이게 지금 뭐 오히려 양극화를 좀 더 키우는 그런 것으로 좀 번져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 뭐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계속 이게 몇 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는 한 2029년도까지는 특히 서울에 가장 공급이 부족한 곳이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공급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집값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면은 지금 뭐 강남에 공급을 하지 않는 이상 서울 외곽 지역이나 서울에 있는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공급을 한다 해도 집값에 대한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집값 안정화는 무조건 강남 안에다가 무엇인가가 공급이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니 꼭 강남뿐이 아니라 강남구도 있고
뭐 소위 말하는 선호 지역. 그렇죠. 한강벨트, 한강벨트 라인이라든지 네. 이런 쪽들의 공급 물량이 사실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 외곽 지역들은 사실은 그렇게 가격들이 오르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참 점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로 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점점 그렇게 돼 가는 지금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저희는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또 2020년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란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2020년도의 전세란 어떤 전망하고 계실까요, 대표님? 전세가는 뭐 어차피 제가 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전세가 물량이 많은지 아니면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자가 많은지를 나타내 주는 지수인데 그게 100이 넘어가게 되면은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전세 물량보다. 그러니까 네, 물량보다 전세 물량이 그렇죠. 적고 전세 구하려는 그 100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100 이하면은 물건은 전세 물량은 시중에 많은데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에 160을 넘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전세 수급 지수가 150이 넘어가게 되면 150 이상 되게 되면은 전세란이에요. 전세란. 근데 지금 160을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내년 시장은 전세 대란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전세 대출이 예전같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네. 전세 대출도 줄이고 그리고 대출 심사 같은 것 좀 강화되고 한마디로 전세 대출을 예전처럼 쉽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월세로 전환이 됐죠. 월세로 전환이 돼서 월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월세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월세는 오르는데 문제는 이 전세 물량도 없으니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도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도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세값도 또 오르는 거고. 근데 전세가 오르게 되면은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어느 순간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장은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월세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네. 묶어놨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놓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그 집을 매매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거주. 그렇죠. 예전 같으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전세를 전세를 줬죠. 끼고서 사잖아요. 그래서 전세 물량이 나오는데 실제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지역들이 전세 물량도 없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내년에 이제 강남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을 것이다. 엄청 많지는 않죠. 그래도 입주 물량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새 아파트 나오게 되면 전세가 다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럼 전세가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값이 싸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존의 틀에서는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지금 전세 물량이 없거든요. 지금 공급이. 그러니까 그 신축에서 전세 물량이 나오는 것들, 신축 아파트들 네. 그런 것도 전세가가 결코 싸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전세가가 싸게 나오지도 않겠지만 신축 아파트로 했었으면 토호제 때문에 매매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본인의 집이기 때문에 네, 네. 본인의 집이 재건축이 돼서 이제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본인의 네. 집이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했을 때, 매매를 했을 때는 이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고 본인 거래하는 아파트로 본인이 들어가는 들어가서 사는 거는 거기 또 때문에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오, 네, 그거는. 몰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토호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토호제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이 경기도와 서울 외곽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토호제가 해제되지 않겠느냐, 뭐 일부 언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토지를 지금 해제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정책 신뢰도가 완전히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번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거를. 거다. 왜 그러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지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물론 지정을 하고 1년 후에 풀어줄 건지 계속 연장을 할 건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번 묶어 놨을 때는 네. 이게 많이 올라서 묶었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빨리 단기간에 풀어주게 되면은
혼란이 오겠죠. 시장에 혼돈이 오고. 우리 올 초에 서울시장이 우선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2월달인가 풀었다가 네. 풀었다가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그게 났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 네.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똑같은 지금 상황이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정책 신뢰도를 잃을 수는 있어요. 잃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맞는 방향이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 노원구, 도봉, 강북구라든지 금강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네. 이런 지역들은 집값이 많이 안 오르고 또 사실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까지 지금 묶여가지고 지금 억울한 점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집값이 안 오르면 풀어줘야 되는 거죠.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남 상구를 묶었더니 풍선 효과가 주변으로 생기더라. 거기 또 묶었어. 그리고 또 생기더라. 또 주변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막 오르더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초반부터 봉쇄하자 해가지고 그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근데 너무 좀 과격하게 묶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6월에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항상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런 표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집값이 안 오르는 지역들을 풀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그래서 토제를 해제할 수도 있을 거라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근데 토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중하게 그렇죠. 묶는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되지 이걸 뭐 묶었다 풀었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렇겠죠. 이게 가만히 보면 개인 재산권에 이렇게 침해를 강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뭐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정말 정책을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뭐 곧 정책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저희 방송이 나가기 전에 나올지 나간 후에 나올지는 잘 알 수는 없겠으나 조만간에 정부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만약에 토제가 해제가 된다면 해제가 될 것이 예측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만약에 돈이 돈이 투자를 있고, 여력이 된다면 투자의 여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토제가 해제가 돼? 그렇다면 글로 갈까? 아니 그럼 나는 자금이 나 1억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이렇다면은 어떤 토지 해지에 대한 준비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장만하는 거하고 내가 살 집을 장만하는 거하고 투자는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거는 필수제예요. 그렇죠. 무조건 내 집은 가격이 오르든 가치가 뭐 있든 없든 간에 한 채는 마련해야 한 채는 된다.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예, 그거는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 채가 있고 나서 내 집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 나는 그 월세 살고 이렇게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사놓고 전세 끼고 사놓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종종. 근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 그 아주 젊은 30대라든지 이렇다면은 그래 한번 해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기본적인 거는 내 집을 무조건 내 집부터 장만을 해라. 예, 이게 가장 원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네. 이제 뭐 투자의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풍선 효과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잖아요. 네, 이제 풀린다. 다시 풀렸다. 그러면 내가 돈이 있다. 그랬을 때 내 집을 만약에 장만한다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네네. 풀리게 되면은 분명히 또 풍선 효과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부동산 하면서 부동산을 정말 오랫동안 했으면서 풀리게 되면 풀린 지역에 풍선 효과가 온다라는 거죠? 말씀의 요는.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거예요. 예, 가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이 없고 네. 무주택자인데 좀 여력이 있다.
대출도 조금 받고 해서 어떤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 풍선 효과가 생기는 지역을 잘 주시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네. 투자의 목적이다. 투자의 목적이다. 투자의 목적이다 그러면 좀 달리 생각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양극화는 점점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것, 즉 규제에서 안 묶여 있다. 이거 그러니까 규제를 했는데 규제 안 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들로 풍선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풍선 묶은 지역에서 안 묶인 지역으로.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과연 그런 지역들이 끝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죠. 결국은 예. 왜 풀었냐라는 거죠. 이 지역을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으로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투자 쪽으로서는 매력도가 아무래도 떨어진다.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초양극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목적이라면 뭐 내가 돈을 좀 더 모으든지 어떻게 좌우지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중심 지역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내가 살 집은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주의거든요. 네네. 남들이 뭐 그 이제 예전에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디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집을 어디 사세요? 아니 집 어느 쪽에 사세요 네, 그러면은 얘기를 딱 하면은 딱 어디냐면은 바로 산자락 밑에 산자락 밑에 공기 좋고 전 그래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분이 좋은 거지만 거죠. 거기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고 자기 거기서 잘 편히 살 수 있으면 되는 거고 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오를 수 있는 데 가서 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살고 싶은 지역이 있어요.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지역이 있고 동네가 있습니다. 서울에. 근데 그 지역은 가격이 오르는 동네가 아니에요. 네. 생각해 보니까 대표님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도 살고 싶으신 곳인가요? 아니면 가격이 오르려고 바라고 들어가신 곳인가요? 저는 제가 사는 곳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요. 별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곳은 아니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저는 투자는 오르는 곳에 해놨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꼭 드려요. 이해가 명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살고 싶은 곳 그리고 투자해야 되는 곳에 대한 명확함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집값을 우리가 지금 뭐 전세란 얘기도 했고 내년도 집값의 상승분도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 집값을 이렇게 잡지 못한다면 정부는 세금을 결국은 건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네, 저는 뭐 100%라고 보죠. 네.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초창기에. 근데 이게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지금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고 그렇죠. 이런 건가요? 네. 현실하고 이상은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금에 관한 대책, 그렇죠. 지금 실제로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의 기조를 제가 이게 느끼는 건 뭐냐면은 현 정부는 세금을 한마디로 보유세를 좀 더 강화하고 거래세를 좀 낮추겠다. 그래서 취득세를 좀 인하하는 쪽으로 뭔가 지금 방향을 잡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취득세는 낮추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거래세 하면은 살 때 팔 때가 거래세잖아요. 네, 살고 그렇죠. 팔고 할 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거든요. 그렇죠. 그건 낮추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많이들 살고 자주 팔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보유세는 우리 보통 재산세나 그렇죠. 그다음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보유세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지고 있으면 너무 높아. 이 세금이 이 매달 내야 되는 게 매년. 그러니까 거래할 때 세금이 낮아지게 되면 팔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거래가 지금 가뜩이나 공급 물량 없잖아요. 지금 공급 물량이 신규 물량이 없으니까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요. 근데 만약 그래서 그분들이 이 집을 내놓게 되면은 어쨌든 취득세 낮겠다. 그럼 양도소득세 뭐 낮겠다 그러면은 거래가 원활하게 되겠죠. 그 시중에. 그래서 그거는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네. 거래세는 낮추고 그리고 보유세는 높이고 예. 만약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좀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안정화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게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보죠. 왜 그러냐면 거래가 빠르게 되니까
그게 무슨 가격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이 세금도 낮아졌네. 내줬네. 팔 수 있네 지금. 그렇죠. 예전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다 중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하니까 그 안에 팔아라. 팔아라 하니까 그 안에 잠깐 수요는 그 매도 수요는 있었어요.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안 팔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 지고 버티다 보면 네, 언젠가 풀릴 풀릴 것이다. 것이다. 그래서 전 지금 정부 정책은 맞는 방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5월 9일 날이 양도세 중과가 지금 계속 1년씩 유예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양도세 폐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니까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이죠. 지난 정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1년 단위로 바꿔 지방세법 시행령을 그래가지고 1년 단위로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일반 세율로 1년 동안 끌고 오고 계속 지금 1년 동안 계속 일반 세율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5월 9일 날 끝나요. 그럼 그걸 또 1년을 연장할 것이냐 일반 세율로 이게 보면은 일반 세율이 6에서 45%까지거든요. 최대 45%. 근데 이게 만약에 중과가 되면요. 2주택이면 거기다 플러스 20%예요. 그럼 45%에서 20%면은 65%죠. 3주택이면 플러스 30%예요. 그럼 75%거든요. 그러면은 세금으로 다 내야 돼.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까 과연 지금 내년에 이거 5월 달이 되기 전에 좌우지간 빨리 팔 사람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그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양도세 중과도 내년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유예를 다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세율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죠. 왜냐하면 취득세는 낮춰주는데 양도세를 갖다가 그대로 가게 되면 중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안 팔리거든요. 이게 또 시중에 매물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낮추려면 거래세를 같이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개는 하나의 세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다주택자들이 좌우지간 물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유인책을 정부에서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제나 이런 거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 시기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정책을 현 지금 정부의 기조 같습니다. 이 정책이 이루어진다라면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잡히지 않겠느냐? 상당히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또 부동산 이 안정을 위해서 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앞서 우리가 얘기도 했지만 이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오려면 지금 인기가 많은 그 강남 쪽이라든지 한강 라인 그쪽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공급이 있지 않는 이상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좀 의문을 갖게 됐는데 대표님 또 실효성은 크게 보지 않는다. 이게 공급 대책이 지금 몇 번 나오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가 6.27 대책을 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9.7 대책에서도 공급 얘기가 나왔고 11월 공급 계속 지금 공급을 또 연말에 발표한다고 12월 안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 조금 늦춰서 발표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 달이나 1월 초에나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뻔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도심 내 유휴부지 그다음에 관공서, 청사 부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요즘 또 그린벨트 얘기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관계 그린벨트. 그린벨트와 지금 국토부와 서울시하고 또 현격하게 부딪히고 있는 게 뭐냐면 용산 정비창, 용산 개발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임대주택을 짓거든요. 한 6천 가구 이렇게 짓는데 그걸 갖다 10,000가구 이상 짓자. 지금 그 국토부에서는 10,000가구 안 된다. 서울시에서 지금 서로 또 대립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늘리는 건 좋은데 강남에다가 과연 거기다 10,000세대 넘는 그걸 넣어야 되나 용산에다가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인데 특히 강남권 내 주택 공급 부지는 한정적인 그렇죠. 거죠. 사실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노원구 태릉 CC 그다음에 마포 뭐 서부면허 시험장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군부대 뭐 이전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사실을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무슨 거기다 대량으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량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이고요. 이 그린벨트 해제가 이게 항상 역대 정부에서 공급 부족하다 하면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나왔죠. 예, 그래서 이 그린벨트가 과연 이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그린벨트 해제도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변에 주민들도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반대하겠죠. 있고,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과연 될 수 있을까? 항상 정책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역대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똑같고 말씀을 항상 반복되고. 들어보면 그럴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든 야든 내가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를 떠나서 부동산 하면 무조건 1번으로 나오는 얘기가 공급 대책, 집이 모자릅니다. 집이 모자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현 정부든 이전 정부든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중요한 건 공급을 암만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공급이 아닌 이상은 꿈쩍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그 지역엔 그린벨트가 좀 있고, 그럼 거기를 풀어서 공급을 하면 잡힐까? 사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그런 뭐 생각들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공급 대책은 이게 중장기 대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벨트 서로 풀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돼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보상 다 하고 뭔가 지어지려면 최소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장기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공급이 부족하다 해서 뭐 공급을 늘리겠다. 이거 다 결국은 지금은 당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그 공급 부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그 거래를 좀 원활하게 해서 물건이 많이 나오게끔 시중에 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게 현재 시장에서 물건을 좀 공급을 늘어나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가끔씩 제 혼자 해봅니다. 그래요. 지금 대표님하고 2025년도를 좀 돌아보고 2026년도에 대한 전망을 쭉 해봤는데, 말씀을 다 들어본 결과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높이는 이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답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울시와 국토가 의견이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도 지금 이 모자랄 판국에 서로 의견이 지금 다르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죠.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가장 이 공급에 대한 축은 공공이거든요. 네. 이 LH 주도로 하는 공공으로 해서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 근데 공공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 이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빠르게 이쪽에서도 활성화시키고 그쪽에서도 활성화하고 서로 간에 같이 가는 이 투트랙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한쪽만 쏠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또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우리 한정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무료 세미나, 이 세미나의 날짜가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12월 31일입니다. 2025년도를 완벽한 마무리와 26년도에 완벽한 대비를 해주시는 11월 31일 날로 세미나 날짜를 잡아주셨는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예. 기대가 너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20년 부동산 시장 대전망, 26년 2026년을 제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처음부터 확 찝어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한 재개발 지역을 찾는 공식. 예, 확실한 재개발. 왜냐하면 재개발도 너무 많잖아요. 네네. 너무 서울시 진행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럼 그런 지역들이 다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100군데가 넘는 그런 곳들, 100군데가 뭡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될 곳은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공식이 있어요. 이게 이 지역은 이건 반드시 될 것이다. 그래서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31일이잖아요. 네네. 31일이니까 그때 내년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내년 시장을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고 내년 재테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제가 공개하는 시간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시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 일단 대전망을 한번 해주시고, 전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확실한 재개발 지역을 찾는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팁, 나만의 공식을 싹 오픈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매력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면은 여기에 맞춰서 안 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00%. 예, 99.9%. 99.9%. 그 1%는 0.1%. 0.1%의 아쉬움은 그냥 예의상.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99.9%면 뭐 그런 거죠. 뭐. 좋습니다. 12월 31일. 굉장히 매력적인 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궁금하신 내용은 서울전화 02-556-6961에서 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